안녕하세요. 사회정책 분석평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사회정책 전달체계라고 하는 것을 살펴봤는데, 우리가 사회정책의 내용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 국가가 그러니까 어떤 정책을 통해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것도 이제 사회정책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 내용을 통해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정책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까지, 그 사람들에게까지 그 정책이 어떻게 전달되느냐라고 하는 전달 체계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그 일반 시민들의 경우에는 본인들의 입장에서는 사회 정책을 통해서 여러 가지 형태의 공적 서비스를 제공을 받는 건데, 그 공적 서비스를 제공받는 거는 결국은 전달 체계를 통해서 제공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달리 얘기하면 일반 시민들이 여러 가지 자기들의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공적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그 공적 서비스를 어떤 전달 체계를 통해서 전달되는지, 그리고 본인이 그 서비스를 전달받을 수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어떻게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정책을 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형태를 통해서 홍보도 많이 하지만, 본인들이 그걸 모르면 그 정책의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정책의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고, 또 정책의 전달 체계가 잘못되면 정책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그 공적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이제 재난지원금을 받고 있어요. 1인당 40만 원, 그 다음에 4인 가구 기준으로 해서 100만 원인가요? 뭐 이렇게 뭐 120만 원인가 100만 원인가를 주는데, 자, 요거를 인터넷으로 해가지고 카드사나 이런 데 신청을 하거나, 아니면 읍면동사무소 행정체계를 통해 가지고 가서 상품권을 받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 요 경우에도 시골 도시 같은 경우에는 상관이 없지만, 시골 같은 경우에는 읍면동 사무소까지의 거리가 상당히 되고, 그러니까 도시의 1km하고 시골의 1km라고 하는 거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시골에 사는 주민들의 상당수는 특히 이제 노인들이 많은 거잖아요. 그러면 노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정책이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고, 그 다음에 재난지원금의 경우에는 재난지원금을 통해서 소비를 진작시키고 소상공을 돕겠다라고 하는 이유에서 이제 돈을 뿌리는 건데, 자, 시골에서는 어디에서 어떻게 쓸 수 있느냐 라고 하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카드로 받았는데 시골에서 도시로 나와가지고 소비를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왔다 갔다 하면서 인근에서 그냥 하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식의 전달 체계라고 하는 게 지금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정책과 관련해 가지고는 이런 전달 체계의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총괄적으로 평가하는 게 사회정책에 대한 분석과 평가입니다. 이 사회정책의 분석과 평가라고 하는 거는 2000년대 이전까지는 사회정책을 시행만 하고 이게 제대로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에 대한 분석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질 않았어요. 근데 이제 사회정책에 대해서도 효율성이라고 하는 관점이 도입이 되면서 사회정책을 실시를 하면 그 사회정책이 실제로 의도했던 바를 제대로 달성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평가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얘기들이 많아지면서, 요새는 대부분의 사회정책에 대해서 사후적인 분석과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분석평가를 해서 그게 이제 다시 사회정책에 어느 정도로 반영되는지는 뭐 정책 담당자들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형식적으로는 대부분의 사회정책이 사후적인 분석평가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사회정책의 분석평가라고 하는 게 최근 들어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영역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이번에는 사회정책의 분석평가라고 하는 거를 살펴볼 텐데 한 세 개 정도로 나눠서 할게요. 여러분들 뭐 강의를 일주일에 여러 개를 들어야 되니까 짤막짤막하게 나눠가지고 핵심적인 것들만 짚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정책이라고 하는 거는 앞에서 이제 얘기했던 거예요. 정부인 국가 또는 국가인 정부가 공공성의 관점에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공식적으로 기획, 수립, 집행하는 행위의 지침. 이걸 이제 우리가 사회 정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요 대상자는 시민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국가의 행위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공공성, 공익의 관점을 가지고 하는 것이 사회 정책이고, 그리고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사회 정책인 것이고, 요건 이제 지난번에 얘기를 쭉 했으니까. 자, 그러면 사회 정책에 대한 평가가 왜 필요해졌느냐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몇 개로 그 배경적인 환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자, 우리가 지난 몇 주 전에 이제 복지국가라고 하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2차 대전 이후에 복지국가를 지향하면서 대부분의 국가가 복지국가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복지국가를 지향하느냐 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한국도 어쨌든 간에 복지국가를 지향은 하고 있어요. 복지국가라고 볼 수는 없지만. 자, 그러면 또 복지국가가 아니다고 하더라도 2차 대전 이후에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 중에 하나는 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복지국가든 신자유주의 국가든 어떤 형태의 국가에서든지 간에 정부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자, 정부의 역할이 증대된다라고 하는 거는 정책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반증해 주는 거다. 즉 정부 역할의 증대는 정책의 증가로 이어져 왔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첫 번째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수많은 정책들을 시행을 하는 거고, 그 수많은 정책을 시행하는 거는 우리가 이전에 뭐라고 얘기를 했죠?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 정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는 인력과 예산이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인력과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 예산의 대부분은 조세를 통해서 확보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조세를 통해서 인력과 예산을 들여가지고 정책을 시행하는데 정책을 시행함에도 불구하고 정책의 효과성이라고 하는 게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자, 저출산 고령화 정책이라고 하는 거를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 빼고 박근혜 정부 이전에 이명박 정부 때부터 120조를 저출산 고령화 대책의 예산으로 썼는데, 그래서 한국 사회가 저출산 고령화에서 벗어났느냐? 오히려 더 심화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청년 고용 정책을 위해서 박근혜 정부 때도 돈을 많이 썼고, 문재인 정부도 지금 2년 사이에 청년 정책과 관련된 돈을 무지하게 썼는데 청년 실업률이 그래서 떨어졌느냐? 안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더 높아지고 있다. 자, 그러면 1년에 일자리 정책으로 고용노동부가 쓰는 돈이 한 3조 정도 돼요. 늘어가지고 작년 기준으로. 23조를 어디다 썼느냐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책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정부의 역할이 증대한다는 것은 실제로 정책을 많이 한다라는 건데, 그 정책의 효과라고 하는 걸 우리가 좀 따져볼 필요가 있다. 첫 번째로. 그 다음 두 번째로는 효과가 있더라도 그 정도 효과를 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인력과 예산을 투입했느냐, 효율성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를 또 따져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사회정책에 대한 평가 필요성이라고 하는 게 나타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정책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또 실제로 정부가 정책을 많이 하다 보니까 개개의 정책에 대한 이해관계자가 무지하게 늘어났다라는 겁니다. 자, 정책의 이해관계자라고 하는 거는 그 정책의 내용으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재난지원금을 한다. 그러면 직접적인 이해관계자는 누굴까요? 시민들이 되겠죠. 왜냐하면 직접 돈을 받으니까. 40만 원, 4인 가구 기준 120만 원. 자, 근데 또 다른 이해관계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이해관계자는 뭘까요? 소상공이죠. 소상공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 재난지원금을 뿌리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 정책을 통해서 소상공들이 어떻게 하면 그 돈이 다 우리에게 들어올 것인가 라고 하는 거를 적극적으로 이해를 대변하려고 하는 거고, 정책을 기획하는 단계에서, 자, 그러다 보니까 국가는 전국을 대상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지역 경제를 살리자라고 하는 이유를 가지고 소위 말하는 재난지원금을 지역 단위에서만 쓸 수 있도록 해놓은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였죠? 지역 단위에서 대규모 사업자들은 배제를 시킨 겁니다. 온라인 쇼핑, 그 다음에 대기업을 다 빼고. 자, 여기에는 정책의 이해관계자인 소상공들의 이해관계가 많이 개입이 돼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거를 상품권, 온누리 상품권이나 뭐 이런 걸로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카드로 하는데 요새는 이제 카드 사용이 보편화돼 있잖아요. 체크카드나 신용카드. 그 세 번째 이해관계자는 어떻게 되냐면 은행이 되는 겁니다. 은행에서 우리 은행 카드를 이용해서 카드 결제를 재난지원금을 사용해라라고 하는 문자가 무지하게 많이 오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의 정책을 시행을 하면 이거에 관련된 이해관계자가 증대를 하는데, 자, 어떤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이 정책이 시행이 됐고 실제로 그 이해관계자가 그 정책의 혜택을 받느냐, 그리고 어떤 이해관계자가 사실은 개입이 되면 안 되는데 개입이 됐느냐, 이런 것들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관계자가 복잡해졌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정책 결정 과정의 복잡화예요. 갈수록 사회는 제도화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제도화되고 공식화된다. 자, 우리가 70년대, 80년대의 행정하고 지금 현재의 행정을 살펴보면 굉장히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차이는 뭐냐면 제도화와 공식화의 수준이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제도화와 공식화의 수준이 높아져 가느냐? 정책의 투명성이라고 하는 게 있고, 정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결정 과정 자체가 공식화되고 다양한 제도적 절차를 지키도록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정책 결정의 과정이 복잡해졌는데, 그 정책 결정 과정이 복잡해지는 게 정책의 효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정책 결정이 복잡해지는 과정에서 오히려 정책의 그 수혜를 받아야 될 정책 대상자들이 배제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정책 비용의 거대화예요. 정부 역할이 증대됐다라고 하는 거와 사실 같은 얘기일 수 있는데, 자, 2020년 정부 예산이 512조입니다. 500조를 훌쩍 넘어갔어요. 엄청난 돈이죠. 이걸 정부가 1년에 쓰는 겁니다. 여기에는 이제 추경은 들어가 있지 않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많은 정책 비용인데, 이 정책 비용이라고 하는 건 전부 다 세금으로부터 나오는 거잖아요. 그 세금을 제대로 썼느냐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감시하고 관리 감독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안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돈이, 자, 이명박 때 우리가 4대강 사업을 비판한 이유가 뭐죠? 거의 20몇 조에 달하는 돈이 4대강 사업에 투여가 됐는데, 그 투여된 돈의 대부분이 어디로 갔느냐? 대기업들이 다 가져갔다라는 겁니다. 건설회사들이. 자, 그러면 그 세금 20몇 조에는 시장에서 콩나물 팔아봐가지고, 뭐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희화화된 건가요? 못 사는 사람들도 어쨌든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내야 되는 거잖아요. 어려운 사람들이 한두 푼 번 거에서 삥 뜯어가지고 세금을 걷어갔는데, 그 세금이 전부 다 고스란히 대기업에게 흘러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명박의 4대강 사업을 비판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겁니다. 정책 비용이 제대로 사용되지 않고 일부 이해관계자들에게 그대로 이전되고 있다. 자,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사회정책에 대한 정책을 분석하고 평가할 필요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건데, 정책의 목표와 정책의 수단이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 정책이 실시가 되는데, 이 과정에서 항상 모든 정책은 정책의 수혜 집단이 발생을 하고 비용을 부담하는 집단이 발생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정책의 수혜 집단은 대부분 본인들이 세금을 낸 것보다 더 많은 거를 가져가는 집단이 정책의 수혜 집단이 되는 겁니다. 비용을 부담하는 집단은 세금을 많이 내지만 그거로부터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부분적으로 혜택을 받는 집단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정책의 수혜 집단과 비용 부담 집단이 사회적으로 정당한 방식으로 선정이 되고 그 선정된 내용에 대해서 정책이 집행됐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따져봐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비용 부담 집단의 불만이 높아져 가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조세 회피라고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사실은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가지고도 30%만 줘야 된다, 70%만 줘야 된다, 100% 다 줘야 된다라고 하는 논란이 있었는데, 100%를 다 주는 걸로 정해진 이유 중에 하나도,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항상 비용만 부담하는 집단이 늘어가면 이 집단이 나중에 조세에 대한 불만을 가지게 되고 조세 회피 성향을 강하게 드러내면 정부 입장에서는 세금을 거둘 수가 없게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자, 우리가 세금을 삥 뜯어 가지만 항상 세금만 내는 사람에게도 무언가 국가의 혜택을 받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런 논리가 100% 모두에게 재난지원금을 줘야 된다라는 논리의 핵심적인 주장이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정책 평가는 정책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다. 이 정책은 필요한 정책이었고 제대로 실시가 돼서 정확하게 이런 효과를 발생시켰다라고 하면 비용을 부담하는 집단이 그 정책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그 정책이 잘못 기획되었고 잘못 집행돼서 효과가 별로 없었다라고 하면 비용 부담하는 집단이 그 정책을 불신하게 된다. 그러면 비용을 부담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뭐 이런 얘기해서 그런데 사랑의 열매 예전에 문제가 된 적이 있었죠. 기부금을 사람들이 냈더니, 자, 기부금을 내는 사람들을 우리가 비용 부담 집단이라고 얘기를 하면 됩니다. 그 비용을 부담하는 집단이 기부금을 사랑의 열매에 냈는데 사랑의 열매에 냈던 기부금들이 그 정책의 수혜 집단에게 가지 않고 어떻게 됐나요? 사랑의 열매 임직원들이 고액의 임금을 받고 그 다음에 그 돈으로 술판을 벌이고 성과급 잔치를 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됐죠? 아무도 사랑의 열매의 기부를 안 한 겁니다. 그래서 사랑의 열매의 기부 문제 터지고 그 다음에 엄청나게 기부금이 줄어들었어요. 정부 정책에 대해서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 세금 내면 내가 낸 세금이 정당한 결과를 가져온다. 무언가 바람직하고 내가 기대했던 어떤 정책의 효과를 통해서 사회 문제가 해결이 됐다라고 느끼면 비용을 부담하는 집단이 이 조세라고 하는 거에 대한 부담을 갖지 않는데, 저항을 하지 않는데, 나는 기껏 돈을 냈더니 이상한 애들이 중간에서 다 삥땅 치더라. 그러면 돈 내고 싶어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재난지원금도 이게 전부 다 예산으로 하는 거죠. 전국민 고용보험제도, 요거는
왜 문제가 되냐면 지금은 보험료 중심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전국민 고용보험 제도를 하면 상당한 양의 예산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자, 국민취업지원제도라고 하는 것도 전부 다 예산으로 하게 될 가능성이 커요. 자, 그러면 이 예산을 이렇게 들여가지고 이 정책을 시행하는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라고 하는 거를 따져볼 필요성을 비용을 부담하는 집단에서 강하게 얘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사회정책의 특성은 이제 아까 얘기를 했던 거죠. 공공성이라고 하는 게 반드시 전제가 돼야 된다. 그래서 사회정책이다. 우리가 기업이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정책이라고 하지 않죠. 전략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건 왜 그러냐면 공공성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자,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목표 지향성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목표 지향성은 뭐냐면 특정한 사회 문제를 해결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행동 지향성. 사회 정책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정책으로 입안이 되고 실행이 되어야 된다. 실행되지 않는 정책은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공식성입니다. 공식성이라고 하는 거는 공개적이고 공적인 과정과 절차를 통해서 사회 정책이 기획되고 집행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일관성은 사회 정책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자기의 정책 목표를 꾸준하게 달성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정책을 내세웠는데 그 정책의 목표를 처음에는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자, 새만금을 개발하는 정책을 했다. 근데 새만금이 저는 사실 의미가 없는, 이렇게 하면 이제 그쪽 지역에 있는 분들이 좀 기분 나빠할 수 있는데, 새만금을 처음에 개발할 때는 뭐냐면 간척지 개발이었어요. 그러니까 토지 개발, 농사용 토지를 개발한다는 미명 하에서 새만금 강제로 바다를 메꿔가지고 새만금을 만들었는데, 새만금을 만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비판을 했죠. 거기 바닷물 빼가지고 언제 농사 짓고 그게 지금 쌀이 남아도는 판에 거기다 농사 짓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했는데, 새만금 정책을 기획할 때는 농토를 확보한다라고 하는 걸로 정책을 했다가 지금은 아무도 그 얘기 안 합니다. 정부에서도. 지금은 뭐죠? 복합 레저타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정책의 일관성이 없다. 그럼 어떻게 돼?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죠? 저거는 무언가 확고한 목표가 있어서 새만금 개발 사업을 한 게 아니구나. 그냥 토건 사업이었구나. 지역 선심성 사업이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버린다라는 겁니다.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강제성입니다. 이게 이제 공공성하고 관련이 있는 건데, 공적인 이해관계를 우선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이거는 임의적인 게 아니라 강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국가가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사회정책의 특성인 거죠. 자, 그래서 이런 특성에 대해서 우리가 사회정책이라고 하는 거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정책이라고 하는 게 제일 먼저 이제 의제를 설정하는 거고, 자, 의제를 설정한다는 거는 목표를 설정하는 겁니다. 어떤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거냐. 의제가 설정이 되면 그 다음에 정책이 결정되는 정책 기획 과정이죠. 자, 이 문제를 어떻게 어떤 수단을 갖춰서 어떤 도구를 이용해서 해결을 할 거냐를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책의 의제를 설정하고 두 번째로 정책을 기획하는, 이게 이제 주로 중앙공무원 부처에서 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세 번째로는 정책의 집행 과정이 있어요. 결정된 정책을 집행하는 거고, 이 정책의 집행 과정에서 지자체 공무원들이나 아니면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들이 동원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즘에는, 예전에는 이제 여기까지 하고 그냥 끝나버렸어요. 근데 지금은 요 밑에 정책 평가라고 하는 단계가 반드시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책이 집행되고 난 이후에 정책에 대한 평가를 하는데, 이 정책의 평가는, 자, 그럼 뭘 평가를 할까요? 의제 설정의 문제, 결정의 문제, 집행의 문제를 평가하는 겁니다. 이 위에 있는 세 개를 다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의제가 정확히 제대로 설정됐느냐, 정책에 대한 기획이 제대로 이루어졌느냐,
정책에 대한 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졌느냐. 자, 그럼 정책의 전달 체계는 어디에 해당이 되는 걸까요? 정책 집행에 해당되는 겁니다. 정책에 대한 전달 체계가 제대로 만들어져서 그 정책의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느냐 하는 이 세 가지를 정책은 다 평가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보시면 처음에는 사회 문제가 있는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하라라고 하는 국민의 요구가 존재를 하면, 자,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자, 지금 뭐 청와대 게시판에 왜 대통령이 그런 걸 받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그걸 통해서 뭐 문제가 해결됐다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네요. 근데 어쨌든 청와대 게시판 같은 경우에도 뭐 그 많은 사람들이 이러이러한 사회 문제가 있다, 이 문제를 국가가 정부가 해결하라라고 하는 요구를 많이 합니다. 자, 그러면 모든 사회 문제다라고 하는 거를 정부가 해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는 다양한 국민의 요구, 사회 문제 해결에 대한 요구 중에서 중요하다라고 생각되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정책 의제를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제를 선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어떤 문제가 해결될 필요가 있다. 그것도 시급히. 그러면 정책 의제로 이제 선정이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이 단계에서 어떤 게 의제로 선정됐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이 단계에서부터 이해관계자들이 굉장히 많이 달려들어요. 로비스트라고 하는 얘기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지만, 우리가 주장하는 사회 문제가 중요하다, 이걸 먼저 해결해라 라고 하는 거를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제시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사회 문제 중에서 의제가 결정이 되면 그 의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에 대한 정책 기획을 해요. 정책을 결정하는 문제죠. 자, 청년 실업률 문제가 심각하다. 그러면 다른 연령층보다도 청년 문제를 더 시급하게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인정이 되면 청년 일자리 문제가 정책 의제로 선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자, 그러면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지원금을 줄 수도 있고 청년 인턴제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청년에 대한 교육 훈련을 강화할 수도 있는 거고, 청년에 대한 일자리 매칭을 더 정확하게 할 수도 있는 거고, 다양한 방식의 정책들이 있는데, 현재의 청년 일자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나름대로 중요한 수단을 고르는 거죠. 정책 수단을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정책 결정 과정이고, 여기까지가 이제 정책의 형성과 기획 단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정책의 분석 단계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요 과정에서 결국은 뭐냐면 정책이 결정되고 그 정책이 어떻게 시행될지가 결정이 된다. 자, 그 다음에는 정책이 형성이 됐으면, 분석을 통해서 정책이 형성이 됐으면 이게 이제 집행이 되는 거죠. 자, 집행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이제 테크니컬한 거지만 오히려 이 테크니컬한 게 중요할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자, 그럼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이미 이 전달 체계도 결정이 돼요. 어떤 전달 체계를 통해서 이 정책이 집행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까지도 여기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결정된 바를 그대로 집행을 하는 거예요. 시행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정책이 집행이 됐어요. 인력을 동원하고 예산을 이제 사용을 해가지고 청년 일자리 정책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에 2+1, 2명 채용하면 1명분의 임금을 공짜로 주겠다라든가, 신규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취업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300만 원을 내면은 사용자가 300만 원 주고 정부가 300만 원 해가지고 뭐 1,900만 원을 뭐 목돈을 모아주겠다, 뭐 이런 정책들이 이제 나오는 거죠. 이게 집행이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그걸 했더니 신청을 몇 명이나 했느냐? 신청한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3년 의무적으로 근무를 해야 되는데 3년간 실제로 근무를 했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집행 단계에서 이제 통계가 나오겠죠. 그러면 이 정책 평가 단계에서는 이 내용을 가지고 가장 중요한 거는 정책의 효과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거고, 자, 정책의 효과성이 없다라고 하면 어디에서 문제가 있었느냐라고 하는 걸 따지게 되는 겁니다. 이 의제가 정책화될 의제가 아니었느냐, 또는
보조금 제도를 활용한 것이 문제였느냐, 전달 체계의 문제였느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정책을 평가를 하게 되고, 정책을 평가를 하면 일단 정책은 여기서 종결이 되는,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정책 평가가 다시 정책 결정 과정에 반영이 됩니다. 대부분의 사회정책은 1년 단위 정책이에요. 회계연도하고 일치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이렇게 정책을 했더니 연말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 그래서 평가를 했더니 이런 평가가 나왔다. 그러면 그걸 다음에 정책 결정 과정에 반영을 합니다. 보조금 제도라는 수단을 통해서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더니 보조금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청년들의 실무 역량을 강화하는, 자, 그럼 어떻게 되죠? 인턴제라든가 뭐 이런 방식으로 가는 거죠. 그걸 가지고 다시 정책을 집행하고 하는 이 피드백, 순환이라고 하는 게 여기에서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사회정책의 집행 과정이고, 그랬을 때 내년도 정책 결정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이 정책의 평가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정책 평가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아까 사회정책의 특징을 살펴봤는데, 정책 평가의 특징이 뭐냐? 정부 개입을 대상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정책을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사회정책을 평가를 하는 거죠. 그럼 정부의 개입, 그러니까 정부가 개입을 잘했느냐 못했느냐라고 하는 거를 평가를 하는 거고, 목적은 자, 정책이 실행이 되고 난 이후에 평가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이미 인력과 예산은 다 쓰고 난 후다라는 겁니다. 그럼 다 쓰고 났는데, 돈 쓰고 났는데 돈을 어디에 썼는지를 왜 따져보느냐? 정책의 개선, 내년도에 이걸 또 할 때 이 정책을 어떻게 바꿀 거냐라고 하는 거를 목적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 정책이 잘못됐다, 잘됐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평가를 하는 게 아니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성과 효과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 즉,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그 다음에 평가의 내용은 정책의 집행 산출 결과를 다 평가한다. 그 다음에 평가하는 데 있어서 그러면 뭐가 중요하느냐? 객관적인 게 중요하다. 그래서 정책 평가할 때는 지표화된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KPI라고 하는 핵심 성과 지표, 키 퍼포먼스 인덱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요거는 정부 정책에서뿐만이 아니라 민간 기업에서도 성과 평가할 때 이 KPI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서 쓰는 겁니다. 자,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데 그 어떤 일을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평가를 해보자. 근데 그 평가를 주관적으로 하면 안 되니까 평가의 객관적인 기준을 한번 만들어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KPI 지표를 어떻게 만드느냐가 정책 평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체계적이고 분석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는 다학문적 지식이 요구된다라는 겁니다. 자, 청년 일자리 정책을 평가한다. 그러면 정책이 기획 단계에서 공무원들이 어떻게, 관료들이 정책을 기획하느냐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그걸 어떤 프로세스를 통해서 누가 결정을 하느냐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그거의 전달 체계를 어떻게 하느냐는 어떻게 보면 행정학에서 많이 다루는 내용이죠. 자, 그런데 행정학을 하는 분들이 청년 일자리 정책, 청년 일자리 문제, 노동시장에 대해서 알까요? 잘 모르죠. 자, 그러면 여기에는 경제학이나 사회학이 필요하다. 자, 그 다음에 기업과 관련된 보조금을 하면 경영학이 또 필요하다. 자, 이런 지원금이라고 하는 게 기업 경영에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느냐. 신규 인력을 채용하는데 보조금을 이렇게 하는 게 기업에 있어서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다학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다. 여성 가족과 관련된 거에는 여성학이나 가족사회학을 하는 분들이 사회정책을 평가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컨텐츠라고 하는 거는 개별 학문들이 가지고 있는 거고, 그 컨텐츠 평을 가지고 정책을 평가하기 위한 도구, 툴은 행정학에서 얘기를 많이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게 결국은 정부 개입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정치적 과정이다라는 겁니다. 정치적으로 의제를 선정하는 거는 어떤 게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는 거를 선정하는 과정에는 정치적인 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 정책의 정책 평가도 기본적으로는 정부의 정치적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정치적 과정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 정책의 정책 평가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 오늘 이제 얘기를 드렸고, 다음 시간에는 사회 정책의 정책 평가를 단계별로 나눠 가지고 하나하나의 단계에서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정책 평가가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